68세에 만난 그 남자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 이름은 김명자, 올해 68입니다. 평생을 미술교사로 살았고 은퇴 후엔 혼자 작은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며 지내왔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외국에서 잘 살고 있죠. 외롭다고요? 글쎄요, 붓을 쥐고 있으면 외롭지 않았어요. 캔버스 앞에 서면 세상이 다 제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도 그랬어요. 3년 만에 용기 내서 신진 작가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했거든요. 솔직히 기대는 안 했어요. 젊은 작가들 사이에서 60 넘은 할머니가 무슨 인정을 받겠어요. 그저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확인하고 싶었던 것 뿐이었죠. 전시회 오프닝 날, 저는 제일 구석진 자리에 걸린 제 그림 앞에 서 있었어요. 가을 단풍을 그린 풍경화였는데 사실 그 속엔 남편과의 추억이 담겨 있었죠. 남편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 걸었던 덕수궁 돌담길에 그 단풍나무요. 이 그림, 어디서 배운 감정입니까?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돌아보니 단정한 회색 정장에 검은테 안경을 쓴 신사가 서 있더군요. 나이는 저보다 조금 어린 듯 했고 뭔가 품격 있어 보이는 분위기였어요. 감정이요? 그냥 그리고 싶은 걸 그렸을 뿐인데요. 아닙니다. 이 붓터치, 이 색감,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에요. 여기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제 그림을 30분 넘게 들여다봤어요. 전시회에 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은 작가들의 현란한 작품 앞에서 사진만 찍고 지나가는데 이분은 달랐어요. 윤태석이라고 합니다. 문화기획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함을 건네는 그의 손이 참 깨끗했어요. 명함에는 아트브릿지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죠. 그는 제 그림에 대해 전문가처럼 이야기했어요. 구도, 색감, 감정선. 평생 그림을 가르쳤지만 제 그림을 이렇게 깊이 봐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선생님, 혹시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으세요?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68배 무슨 두근거림이냐고요? 아니에요. 이건 연애 감정 같은 게 아니었어요. 제 그림이, 제 인생이 드디어 인정받는 것 같은 설렘이었죠. 전시장 근처 카페에서 우린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제게 해외 갤러리와의 네트워크, 미술 투자 시장의 흐름, 그리고 선생님 같은 숨은 보석을 발굴하는 게 제 일이라는 말까지 했어요. 명자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미술 시장에서 가장 핫한 건 스토리입니다. 선생님의 그림엔 진짜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팔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에 남는 작품이에요. 그날 밤 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거울을 똑바로 봤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뭔가 빛이 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시작인가?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게 시작이 아니라 파멸의 첫걸음이었다는 걸요. 그 후로 윤태석 대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제 작업실로 찾아왔어요. 처음엔 그림 이야기만 했는데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됐죠. 그도 젊었을 때 화가가 되고 싶었대요. 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기획자의 길을 선택했다고. 명자 선생님은 그 꿈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잖아요. 존경스럽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혔어요. 아이들도
친구들도 엄마 이제 그림 그만. 그리고 쉬시지? 라고 할 때 이 사람만은 제 그림을 진심으로 봐줬어요. 어느 날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해외 갤러리 관계자와 미팅을 잡았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소규모 갤러리인데 한국 작가들을 발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래요. 파리요? 정말요? 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작품 포장, 운송, 전시 준비 비용이 필요합니다. 제가 회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선생님께서도 일부 투자를 해주셔야 해요. 이건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선생님의 미래를 위한 투자거든요. 투자라. 그 단어가 조금 낯설긴 했어요. 하지만 그가 보여준 갤러리 자료, 계약서 초안, 그리고 다른 작가들의 성공 사례를 보니 마음이 움직였어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일단 성금으로 1,500만 원 정도면 됩니다. 전시가 성공하면 작품 판매 수익으로 충분히 회수하실 수 있어요. 1,500만 원. 제게 큰 돈이었어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 일부를 아껴뒀던 돈이었죠. 아이들한테 물려주려고 했던 거요. 혹시 고민되시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선생님의 재능이 이대로 묻히는 게 더 아깝지 않으세요? 평생 가르치기만 하셨잖아요. 이젠 선생님이 인정받을 차례예요. 그 말에 마음이 무너졌어요. 맞아요. 평생 남의 꿈을 키워줬지. 제 꿈은 뒷전이었죠. 이번만큼은 제 인생에 투자하고 싶었어요. 알겠어요. 해볼게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6개월 후면 파리에서 선생님 이름을 보실 겁니다. 통장에서 1,500만 원이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도 저는 설렜어요. 드디어 제 그림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구나. 그런데 이상한 건 그 후로 연락이 점점 뜸해졌다는 거예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더니 한 달에 한 번, 나중엔 전화로만 짧게 준비 잘 되고 있습니다 하더군요. 태석 씨, 혹시 진행 상황 좀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아, 선생님. 죄송해요. 요즘 갤러리 측이랑 최종 조율하느라 정신이 없어서요. 다음 주에 꼭 뵙겠습니다. 다음 주는 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고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 믿은 건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사람 눈빛은 진짜였어. 하지만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3개월이 지났어요. 전시 오픈까지 3개월 남았다는 시점이었죠. 그런데 윤태석은 완전히 연락이 끊겼어요.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는 읽기만 하고 회사 전화는 아예 연결조차 안 됐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직접 그의 회사를 찾아갔죠. 명함에 적힌 주소로 갔는데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다른 회사가 들어와 있었어요. 저기, 혹시 여기 아트브릿지라고 문화기획사 아세요? 아트브릿지요? 그거 6개월 전에 나간 회사예요. 사무실 비용 밀리고 야반도주 했다던데요. 야반도주.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죠. 그럼 이게 뭐예요?
제가 믿었던 사람은 누구였던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계약서를 다시 봤어요. 그제야 보이더군요. 갤러리 이름, 주소, 연락처, 모든 게 너무 모호했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갤러리인지 확인도 안 하고 덜컥 돈을 넘겼던 제가 바보 같았죠. 그날 밤부터 며칠을 울었어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저 멍하니 벽만 바라봤어요. 1,500만 원도 억울했지만 더 아픈 건 제 자존심이었어요. 나를 인정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냥 호구로 본 거였어. 손에 잡히는 대로 그림들을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왜 그림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왜 제 마음을 그렇게 쉽게 이용당했는지 분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옛날 제자 중에 정혜림이라고 지금은 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일하는 애가 있어요. 그 애한테 전화했어요.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혜림아, 선생님이 바보짓을 했나 봐. 사기를 당한 것 같아. 혜림이가 바로 달려왔어요. 제 얘길 다 듣고 나서 그 애는 분노에 떨었어요. 선생님, 그 새끼. 아니, 그 사람 이름이 윤태석이요? 잠깐만요. 혜림이가 휴대폰으로 뭔가를 검색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선생님, 이 사람 미술계에서 유명한 사기꾼이에요. 몇 년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여러 작가들한테 사기쳤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받았대요. 주로 노년 작가들을 타겟으로 한다고. 노년 작가들을.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그럼 제가 유독 특별해서 접근한 게 아니라 그냥 나이 든 호구로 본 거였네요. 혜림아, 난 이제 어떡하지? 아이들한테도 말 못해. 너무 창피해서. 선생님, 창피한 건 그 사기꾼이에요. 선생님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창피했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다니.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모르는 순진한 할머니였던 거예요. 그때 혜림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하나만 더 확인해 볼게요. 혹시 그 사람, 선생님, 그림 원본 가져간 적 있으세요? 응, 그림? 아, 한 점 있어. 샘플로 보여줘야 한다고 가져갔는데. 혜림이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선생님, 큰일 났을지도 몰라요. 일주일 후, 혜림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노트북을 들고요.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해외 경매 사이트가 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 그림이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 그림과 비슷한, 하지만 뭔가 다른 그림이요. 이게 선생님 작품 맞으세요? 비슷한데, 뭔가 이상해. 나는 이렇게 안 그렸는데. 맞아요. 이건 위작이에요. 선생님 그림을 본떠서 다시 그린 거예요. 그런데 작가 이름은 김명자로 등록되어 있어요. 판매가는 혜림이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8,000유로. 한국 돈으로 1,200만 원이에요. 머리가 띵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 이름으로 제가 그리지도 않은 그림이 해외에서 팔리고 있다고요? 더 있어요. 이 사이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김명자 작가의 그림이 여럿 올라와 있어요. 전부 위작으로 보여요. 선생님, 이건 단순 사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선생님의 이름과 화풍을 도용해서 위작을 만들어 팔고 있는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 그림을, 제 이름을 이렇게 더럽힐 수가 있나요? 그럼 내가 받은 1,500만 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침묵을 사기 위한 돈이었을 거예요. 선생님이 조용히 넘어가길 바랐던 거죠. 그래서 전시회는 처음부터 거짓말이었고 진짜 목적은 선생님, 화풍을 완벽히 복사해서 위작 공장을 돌리는 거였어요. 제 평생의 예술이 사기의 도구가 됐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혜림아, 나 이거 고소할 수 있어? 당연하죠. 사기죄, 저작권 침해, 명예도용. 죄목이 여러 개예요. 그런데 선생님, 혜림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거 제대로 하려면 증거가 더 필요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위작을 누가 그리는지,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확실한 증거 없이 신고하면 또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선생님 옛날 제자신데 형사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요. 박성우 선배님이요. 박성우. 아, 기억나네요. 30년 전 제가 가르쳤던 성실한 학생이었죠. 그림 실력은 평범했지만 누구보다 정의감이 강했던 애요. 혜림아, 그 선배님한테 연락 좀 해줄래? 선생님이. 복수하고 싶어. 네, 복수요. 68세 할머니가 무슨 복수냐고요?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제 예술을, 제 존엄을 짓밟은 그 인간을 꼭 잡고 싶었어요. 며칠 후 박성우가 찾아왔어요. 머리는 새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선생님, 저 박성우입니다. 기억하세요? 성우야. 그래, 잘 컸구나. 선생님, 혜림이한테 다 들었어요. 제가 좀 알아봤는데 이 윤태석이란 작자 완전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단순 사기꾼이 아니라 위장 네트워크의 중간 보스급이에요. 그럼 잡을 수 있어? 성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직접 도와주셔야 해요. 미끼가 필요하거든요. 미끼? 네. 그 인간을 다시 불러내야 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잡는 거죠.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설렘이 아니라 투지였어요. 좋아. 해보자. 이번엔 내가 그 인간을 덫에 빠뜨리는 거야. 작전은 간단했어요. 윤태석에게 새로운 먹잇감이 나타났다고 믿게 만드는 거죠. 성우가 가짜 신분을 만들었어요. 글로벌 아트 펀드 투자 담당자 김철수, 신진 작가 발굴 프로젝트에 5억 원을 투자하려는 투자자라는 설정이었어요. 선생님, 이 번호로 윤태석한테 연락하세요. 큰 투자자를 소개받았다고 좋은 작가 있으면 같이 미팅하자고요. 제 손이 떨렸어요. 3개월 만에 그 인간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되는 거잖아요. 여보세요? 전화를 받는 윤태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구역질이 났죠. 태석 씨, 저예요. 김명자. 아, 선생님, 오랜만이시네요.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갤러리 측 사정이 복잡해져서 됐어요. 그런 이야기 말고 제가 요즘 좋은 분을 알게 됐어요. 큰 투자자신데 신진 작가들 후원하는 프로젝트를 찾고 계시대요. 혹시 관심 있으세요? 전화기 너머로 윤태석이 침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투자자요? 어떤 분인데요? 글로벌 아트 펀드라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5억 정도 투자 가능하다고 하시던데. 5억이요?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완전히 상어가 피 냄새 맡은 것처럼요. 선생님,
그분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제가 당장 좋은 작가 포트폴리오 준비할게요. 이번 주 금요일은 어때요? 명동에 있는 카페에서요. 좋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래도 해냈어요. 그 인간을 덫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한 거죠. 금요일 D-데이였어요. 성우는 말끔한 양복을 입고 투자자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어요. 혜림이는 근처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경찰과 기자들도 대기 중이었어요. 저는 먼저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타났어요. 윤태석이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제 눈엔 이제 악마처럼 보였어요. 명자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괜찮아요. 앉으세요. 그는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성우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철수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윤태석입니다. 그들은 명함을 교환했어요. 윤태석은 새 명함을 준비해 왔더군요. 이번엔 회사 이름이 아트글로벌로 바뀌어 있었어요. 김 이사님, 제가 이번에 정말 좋은 작가들을 발굴했습니다. 투자 가치가 충분한. 윤태석은 1시간 동안 그럴듯한 말들을 쏟아냈어요. 투자 수익률, 해외 시장 전망, 성공 사례. 모두 거짓말이었죠. 좋습니다. 그럼 계약서 한번 볼까요? 성우가 말했어요. 윤태석은 기다렸다는 듯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윤태석 씨, 당신 체포합니다. 평복 경찰들이 사방에서 나타났어요. 윤태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뭐야? 이게 무슨 사기죄, 저작권법 위반, 명예도용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그제야 윤태석이 저를 봤어요. 선생님, 선생님이 설마.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당신이 나한테 한 말 기억해? 이 그림엔 진짜 이야기가 있다고 했잖아. 맞아. 이제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보여줄 거야. 당신이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말이야. 윤태석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어요. 오해예요. 이건 오해라고요. 하지만 그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명확했어요. 위작 주문서, 해외 경매 사이트 거래 내역,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명단까지.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무너져 내렸어요. 울고 싶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가슴속에서 뭔가가 타오르는 걸 느꼈어요. 분노가 아니었어요. 이건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3개월 후 저는 다시 전시회를 열었어요. 이번엔 제가 직접 기획한 전시회였죠. 전시장 한쪽 벽에는 제가 직접 그린 진짜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반대쪽 벽에는 윤태석이 만든 위작들을 나란히 전시했어요. 경찰에서 증거물로 압수했던 것들을 특별히 허가받아 전시한 거죠. 오프닝 날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언론에서도 취재를 왔고요. 68세 작가의 복수극이 화제가 됐거든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어요. 여러분, 제 이름은 김명자입니다. 올해 68이에요. 사람들이 조용히 제 말을 들었어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사기를 당하고 제 이름이 더럽혀지고
평생 지켜온 예술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으니까요. 너무 창피해서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울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창피한 건 저를 속인 사람이지, 속은 제가 아니라는 걸요. 사랑하는 마음, 믿는 마음, 꿈꾸는 마음. 그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관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몇 분들은 눈시울을 붉혔고요. 이 전시회는 복수가 아니에요. 기록이에요. 68세 할머니도 일어설 수 있다는,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는, 그리고 제 예술은 누구도 더럽힐 수 없다는 기록이죠. 저는 진짜 그림과 위작을 번갈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 보이시죠? 왼쪽이 제 그림이고 오른쪽이 위작이에요.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달라요. 위작에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림은 거짓을 담을 수 있지만 마음까지 거짓으로 그릴 순 없거든요. 전시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두 그림을 비교하며 보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계속 그릴 거예요. 제 진짜 마음을 담아서요. 68세든 88세든 붓을 들 수 있는 한 계속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작은 박수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전시장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어요. 혜림이가 달려와서 저를 안아줬어요. 선생님 정말 멋지세요. 성우도 엄지를 치켜 세웠고요. 전시는 대성공이었어요. 많은 언론이 보도했고 SNS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진짜 예술이 뭔지 보여준 68세 작가라는 제목으로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 그림이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제 그림이요. 사람들은 단순히 그림이 아니라 이야기를 사고 싶어 했어요. 판매 수익으로 저는 1,500만 원을 되찾았어요. 아니, 그보다 더 많이 벌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되찾은 게 돈이 아니었어요. 자존감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꿈꿀 용기였어요. 윤태석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제 사건을 계기로 용기를 내서 고소했거든요. 그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사업상 실수였다고 우겼지만 재판부는 명확했어요. 피고인은 예술을 사랑하는 노년층의 순수한 열정을 악용했다. 이는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짓밟은 범죄다. 재판이 끝난 날 저는 작업실로 돌아왔어요. 캔버스 앞에 섰죠. 새하얀 캔버스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뭘 그릴까 고민하다가 미소가 지어졌어요. 저는 단풍나무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걸었던 그 덕수궁 돌담길의 단풍나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단풍나무 아래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요. 바로 저였어요. 68세에 다시 일어선 새롭게 시작하는 저요.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했어요.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 68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창밖으로 가을 바람이 불어왔어요.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었어요. 저는 그림을 그리며 중얼거렸어요.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줘서. 그리고 붓을 캔버스에 댔어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